국내에서 북큐레이션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중형 서점의 특징은 라이프스타일 숍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책을 판매하는 동시에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팔거나 카페를 운영합니다. 저는 소설가이지만 출판사에서 홍보 마케터로 일한 바 있습니다. 스틸북스와 라이프북스 등 북큐레이션을 앞세우는 서점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했거나 하고 있고요.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북큐레이션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인지해야 합니다. 대형 서점에 대해 반발심입니다. 대형 서점에 가면 정말 많은 서적이 있음에도 눈에 보이는 공간에 놓인 책들은 전부 광고거든요. 일반 독자들은 그걸 모르니 광고에 끌려서 책을 읽고 그런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중형 서점이 생기기 전에는 북큐레이션 개념 자체가 희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사회과학 전문 서점이 아닌 이상 도서 총판에서 일괄적으로 책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서점에서 책을 일일이 고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시스템에서 북큐레이션을 하는 서점의 등장은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형 서점의 운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른바 고급 독자들은 북큐레이션을 원하지 않고 초심자들은 접근성이 좋은 대형 서점 위주로 찾거나 구매 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토크나 편지, 매장 등 플랫폼이나 일종의 허브 역할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의 상황에서 소설가와 북큐레이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일단 소설가로서 제 입장은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방향의 글을 열심히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쓴 소설이 얼마나 팔리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나 혼자 좋아하는 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거든요. 그렇다면 분명 누군가는 제 글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일 테니까요. 저는 지금도 소설가는 아마추어와 프로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가가 직업이 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상업성을 추구하는 프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제가 쓸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저의 역할인 것이죠. 북큐레이터로서는 일반 독자가 어렵다고 느끼는 책을 읽도록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점에서 일하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책을 본 독자가 책을 펼치기도 전에 무섭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때 책이 누군가에게 무섭게 보인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요즘 당신을 사로잡은 화두가 있나요? 리얼리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사고방식입니다. 제가 볼 땐 이후 다양한 실험들이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저는 이후에 예술적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학과 예술에 얽매여 있었다면 지금은 과학이나 사회학 관련 책을 열심히 읽어서 그걸 많이 읽고 해석할수록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분명 소설가의 또 다른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몇 권의 책을 더 쓸 수 있고 그게 어떻게 자신을 대변할지에 대해 고민하나요?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없기에 오히려 무섭거든요. 일종의 낙관주의자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롤모델이 없어요. 소설가로서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구나 같은 걸 느끼게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해서 나아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힘들어지거든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엉망진창인 타임라인 속에서 저만의 규칙성을 찾기 위해 매번 시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침대에 누워서 트위스터와 인스타그램 웹서핑을 합니다. 기억력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자제하려고 해봤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계속하고 있어요. 스마트폰과 SNS 많이 하면 그에 맞는 방식으로 기억한 애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전 축구 감독인 알렉스 퍼거슨의 유명한 말인 SNS는 인생의 낭비다에 대한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에는 낭비가 필요하다. 저축은 금융자본의 기만적인 책략이다. 분명히 서로의 글을 훔치고 베꼈다. 그들 이전에 그리스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나는 창조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부르주아자가 화려하게 떠오르면서 자본주의적 도서 시장을 만들었을 때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오늘날 작가는 저작권, 즉 말에 대한 소유권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 우리 작가들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 이 같은 사기를 한다. 그러나 대개가 이것이 사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도 진정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정지돈.
역사책이든 잡지든 장르와 상관없이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이 좀 더 감흥을 주는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거든요. 일기처럼 매일매일 기록하지 못하지만 책의 글귀에는 항상 밑줄 칩니다. 지금도 종종 다 읽은 책을 펼치고 밑줄 그은 부분 중 중요한 부분을 노트북에 옮겨 적는 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글들이 모여서 새로운 영감을 줘요. 사실 이건 소설을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좋아서 한 일인데 어느 순간 쌓이게 되고 그걸 또 다시 보다 보니 소설을 쓴 데 도움이 되었어요. 가와카미 미에코. 세상에는 아직도 써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뮤지션에서 소설가로 업을 바꾸다 최근에 어떤 작업을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소설 여름 이야기의 영문판이 미국에서 발행되었어요. 해외에서 새로운 작품에 관련된 인터뷰나 시사 문제에 관한 기고 의뢰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어서 하나씩 처리하는데 쫓기고 있어요. 내년 여름까지 장편소설 마감이 2건 잡혀 있는 터라 빨리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아직 손이 많이 가는 때다 보니 꽤 바쁘게 지내요. 여전히 바삐 지내는군요. 2007년 소설가로 데뷔한 뒤로 수많은 소설과 시, 에세이를 집필하고 문희지의 책임 편집을 맡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거의 쉼없이 활동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일을 많이 하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아요. 정말 내가 하고 솔직히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발표한 작품 문력을 훑어보다가 놀라긴 했어요. 2012년 아이를 낳은 이후로 지난 8년간 책을 10권 정도 냈더군요. 지금보다 살짝이나마 천천히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일하는 게 천성 같기도 해요. 지금 기억을 그대로 가진 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분명 비슷한 속도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어디에서 오나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힘이 넘치는 편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얼마나 작은 일이든 글쓰기에 관해서는 전력을 다하라는 제 몸속 깊이 배어 있어요. 하지만 종종 낮잠을 자기도 하고 외근이 있을 때 겸사겸사 백화점을 어슬렁거리기도 합니다. 일에 관해서는 완벽주의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파거든요. 게다가 제 주변에는 일에 더 미쳐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을 보면 나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구나 하고 진지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더더 말이야. 너도 더 열심히 좀 해.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일하다가 모자라다 싶으면 다시 채찍질하기를 반복합니다. 올해 3월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강 기자가 영문판으로 발행된 대소설 저가를 읽은 게 아닐까 해요. 2020년 기고자로서 글을 써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뉴욕탐지가 제안한 주제가 위기와 예술이었어요. 코로나19 급속도로 퍼지면서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할 즈음이었죠. 칼럼이 좋을까 픽션이 좋을까 살짝 망설였는데 이야기를 쓰는 쪽을 택했어요. 소설의 무대는 결혼식 참석한 전원이 예술가라는 설정의 짧은 소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설명을 부탁해도 될까요? 글을 쓴 본인이 이건 이런 소설입니다 하고 말하기가 조금 멋쩍기는 한데요.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던 2020년 3월 말 일본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벚꽃 명소에 모여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환각 같기도 한 마치 사진 속 모두가 집단 체면에라도 걸린 듯 같은 황홀과 불안이 뒤엉켜 있는 인상적인 사진이었죠. 그 이미지와 함께 가부장제도와 동주 압력이 종교처럼 가능하는 일본에서 위기에 직면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골든 슬럼버라는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다행히 뉴욕탐지는 편집부에서도 소설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더군요. 시적 표현이 좋았다거나 많은 걸 돌이켜보게 된다는 등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감상을 보내주는 독자도 많습니다. 한때 뮤지션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같은 창작이라고 할까 해도 소리와 글자에는 의미에는 매우 다른 세계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2009년에는 배우로서 영화에 출연해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직업적으로 경험이 많은 만큼 소설이 어떻게 정의하는지 궁금합니다. 스스로가 다양한 표현의 형태를 경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음악이나 연기와는 다른 게 소설은 어디까지나 혼자서 임하는 작업이라는 점이 매우 마음에 들어요. 소설을 쓰면서 언제나 메시지, 오피니언과 픽션 사이의 관계와 거리를 고민하지만 결국 소설은 어디까지나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한 메시지를 가진 소설, 전혀 그렇지 않은 소설, 지극히 개인적인 세계를 그려낸 소설, 방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소설. 기본적으로 어떤 소설이든 좋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좋다라는 건 누군가가 마음대로 가는 대로 적은 글을 다른 누군가가 마음 가는 대로 읽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뜻해요. 그런 의미에서 소설은 무책임할 정도로 폭력이 넓은 표현 방법은 아닐까 합니다.
뮤지션에서 소설가로 전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주류 레코드 회사 소속의 가수로 일할 때에는 한 곡을 녹음하기 위해 수많은 관계자를 설득해야 했어요. 솔직히 가수로서 일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퇴직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당시 무슨 일을 하든 좀처럼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았고,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매일 피폐해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회사와의 계약을 끝낼 즈음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이렇다 할 성과가 있는 게 아니었고, 진정으로 모든 기회가 끝나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대기업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음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때의 저는 그걸 몰랐어요. 꽤 상심이 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제가 표현을 하며 살아갈 거라는 사실만큼은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은 삶을 상상하는 게 불가능했죠. 수입은 없어졌고, 함께한 스태프에게 보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산하면서 완벽히 혼자가 되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나에게는 말이 있잖아. 그렇게 써내려간 시가 편집자의 눈에 들어서 저명한 시 전문지에 실리게 되었어요. 뒤이어 다른 문예지에서 소설을 써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죠. 처음으로 쓴 소설 와타쿠시 리스 인치야 또는 세계가 아쿠타카 와사 후보에 오르면서 소설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글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특권이다. 무라카이 하루키와의 대담을 엮은 수리부엉이의 황혼에 날아오른다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각 작품의 탄생 비하부터 기억과 비유, 작업과 비평, 명성과 일상, 죽음 이후의 이야기까지 11시간 동안의 대화를 읽으면서 인터뷰라기보다 가와카미 하루키로를 접한 듯했습니다. 그가 작품에서 여성을 묘사할 때 느껴지는 위화감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내심 통쾌하기도 했고요. 소설가가 다른 소설가의 자기장으로 들어간 걸로 모자라 그 안에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 일은 굉장한 각오와 체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온물 안에 함께 들어가는 듯한 체험이었죠. 준비 기간을 포함해 수개월간 그의 작업에 깊숙이 들어가 있던 탓에 마지막에는 양을 쫓는 모험처럼 양이 빠져나가 버린 상태였다고나 할까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못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화를 나누고 원고로 옮기는 단계, 교정 완성까지 모든 과정에서 문장을 깊이 파고들어 생각해야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걸 하루키 씨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를 맞대고 진행했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 어떨까? 여기에 이런 비유를 넣자 하고 차례차례 풀어내는 그의 기술을 직접 목격했는데 굉장함을 넘어 소름이 끼치더군요. 아까 소설은 혼자서 임하는 작업이라고 했죠. 비단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하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그 중에도 가장 힘든 과정이 있을까요? 소설 집필은 곧 육체 노동이에요. 우선 몸이 아주 힘들어요. 마흔을 기점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 흐름을 정한 후에 소설을 써내려가면서 아이디어를 더하거나 빼면 거대한 눈덩이 또는 증폭해 가는 돌풍처럼 이야기를 절정으로 이끌어가요. 이날까지 이 부분을 끝내고 만다라고 일정을 세워두고 그 일정을 지키는 걸 반복하며 작품을 완성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걸 실행하는 것 자체가 가장 힘든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잘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날도 많아요. 마지막 장면을 다 쓰고 탈고한 순간에는 여하튼 해방감이 있기는 해요. 그 방대한 양의 수정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 제대로 끝냈다 하고 실감하죠. 이야기를 끝낸 이유는 그걸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거거든요. 좋은 소설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각각의 소설이 지향하는 좋음, 독자가 소설에서 체험하는 좋음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오랜 시간 심사위원 자격으로 소설에 심사해왔는데 소설이란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세하게 나눈 기준에 따라 달성 여부를 비교해서 심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어떨 때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하지만 그래도 소설은 비교할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늘 심사에 임하려 합니다. 언젠가 써보고 싶은 사회적 이슈나 대상은 무엇인가요? 종교, 포스트홈, 진리교, 경기에 관한 쓰고 싶어요. 실은 해본을 쓰면서부터 10년 넘도록 이 주제에 관한 생각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구상한 만큼 기대도 커요. 가장 긴 소설이 될 듯합니다. 쓰는 행위를 통해 치유된 경험이 있다면요. 말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많은 걸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 문장을 쓰지 않는 인생이 어떨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네요. 같은 이유로 제가 쓰는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피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증명할 길도 없고요. 다만 이 사실 하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지 않았다면, 글이라는 표현 방식이 저를 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43이 될 때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제게 일어난 수많은 일을 견디지 못하고 30대에 파멸해 버렸겠죠. 다행히 당신이 쓴 적과 아리나 여름 이야기 등을 읽으면서 여성으로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창작물을 통해 더 많은 여성 서사가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SNS를 통해 비교적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글을 써서 그 대가를 받으며 살아갔다는 것. 다시 말해 글을 통해 제대로 된 발언 기회를 얻는다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사람 모두가 발언의 기회를 얻기 바라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반대잖아요. 이야깃거리가 특별히 없어도 문화 자본이 풍부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 발언권을 쉽게 얻는 게 현실이고요. 의견 쓰고 있는 행위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문화나 경제 자본의 많고 적음과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쓰고 있는 행위가 가진 고유한 힘이 있으니까요. 글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특권입니다. 온전히 자기만의 힘으로 그것을 선택하거나 쟁취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 아직 쓰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고 써야만 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스스로 정의하는 또는 어느 정도 상정하고 있는 독자적이 존재할까요? 구체적인 타깃은 없지만 이 세상과 사회의 위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쁨이나 즐거움보다 슬픔과 불안이 많은 사람이 제 소설을 읽어주고 있다고 추측할 뿐이에요. 실제로 사인회나 토크 이벤트 등을 열면 상추투성이지만 힘을 내 살아가는 독자들이 찾아와 그동안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저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함께 울어버리고 맙니다. 각자의 고통마다 형태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하면 그 고통이 사라질 거야 라든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같은 말을 말할 수 없어요. 대신 모두가 고독하고 서로를 알 수 없다는 것만큼은 정확히 알고자 해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제 작품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후에 나이가 들면서 그것을 잊거나 극복하거나 조금이나마 편해지길 바랍니다. 아, 미애 그 말이지? 그 사람 책 예전에 많이 읽었지. 그리운 시절이네. 하지만 이젠 필요 없어 라고 웃으며 말해주면 좋겠네요. 당신이 책임 편지를 맡은 와세다 문학 여성호는 2017년 발행과 동시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와세다 문학중과 여성어 이하 여성어 기획은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발행 후 굉장히 반응을 얻으면서 개인적으로 큰 힘을 얻었고요. 저는 책임 편집과 함께 시, 대담, 좌담, 하구치, 지우의 단편 섣달곰의 현대어 번역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싱어송라이터 1학년에도 에세이를 기고했답니다. 여성 작가 82명의 작품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여성특집 문예지라는 기획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처음부터 제 머릿속에는 여성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여성과 쓰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그동안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짧은 글밖에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여성들이 특정 역할을 강요받으면서 은연중에 쌓인 중압감과 굉장했고 또 거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빼앗겨버린 결과죠. 여성이 글을 쓰려면 우선 몇 교십 둘러싸인 차별 구조 문화를 뛰어넘어야 하는 현실이 암담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기획 당시 소수 남성들이 보인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문예라는 장르에서 일하고 있는 예를 들어 비평가나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남성의 일부는 기본적으로 자기 머리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들은 여성어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어떤 특집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동안 그들이 살아온 세계에서 그들과 동등한 입장으로 일하는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게 당연했기 때문이죠. 스스로 변화의 흐름을 모른다는 사실이 무섭다 보니 기획 자체를 무시하거나 여자들이 모여있으면 무서워 등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감성을 말할 수밖에 없더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기가 차고 질려버린 동시에 제가 하는 일에 확신이 생기면서 내심 후련해졌어요. 당시 일본에서 여성을 특집으로 삼는 것은 매우 편협하다라는 거부 반응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여성 특집이라니 여성만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도 있었죠. 그럼 늘 이렇게 대응했어요. 아니 저기요. 저명한 문현지 비평지의 평소 목차는 보셨나요? 전부 남성우잖아요. 본인들의 활동이 비대칭성 위에 겨우 성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더라고요. 콕 집어서 지적을 해도 몰라요. 남성도 차별당하고 있어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럼 여성이 지금까지 그리웠던 것처럼 평소에 시정하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면 될 텐데 아무래도 남성들은 그럴 필요를 못 느끼나 봅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무효화하고 싶어서 그 순간에 돌을 던지는 것뿐이죠. 이중적인 차별이고 정말 한심한 태도입니다. 남성을 향한 차별이나 삶의 고통, 힘든 상황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남성 스스로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걸 바꿔야겠죠.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사흘은 좋게 걸릴 것 같아. 오늘은 이 정도만 해둘게요. 제 소설 여름 이야기에서 유자리카라는 인물이 이 문제를 주제로 아주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한국어판이 나오면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조남재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제는 미투 운동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회현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 도쿄에서 조남주 작가와 함께 토크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조남주 작가의 대담은 독특한 열기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의 일본어판 발행을 기념하는 이벤트라기보다 여성의 역량 강화 집회 같은 효과가 있었죠. 이 소설의 사회적 의의와는 별개로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그 구조로 인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다시 말해 비평적인 독해 위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추후 여름 이야기 한국어판이 나오면 조남주 작가에게 선물하라고 해요. 긴 소설을 쓰는 건 마치 피겨스케이팅 같아요. 하나씩 온 정신을 집중해 기술을 마무리한달까요? 에피소드를 쌓아가면서 표현이나 기술 면에서 하나씩 해결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교양곡의 이미지도 떠올라요. 제가 내는 모든 소리, 찰나의 숨소리 하나도 전체에 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만들어갑니다. 고유명사는 물론이고 일반 독자라면 신경도 쓰지 않을 작은 부분이 모여 작품을 지탱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다가 마지막에는 전경 묘사가 남아요. 대사도 에피소드도 아닌 전경 묘사야말로 제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천천히 편안하게 소설만 마주하고 싶다.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나요?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저는 밝고 적극적인 부분과 죽을 만큼 어두운 부분이 뒤섞여 있는 감정 기복이 심한 아이였어요. 감정이입형 인간이야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무거운 아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 사람은 왜 태어난지, 눈앞에 펼쳐진 이 세계는 대체 무엇인지,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것을 언제나 생각했어요. 모래알처럼 우주를 보고 된장국 안에서 보편을 느끼는, 그러다가 방구석에 구겨져서 우는 아이였죠. 어떻게 보면 다소 과장되어 보일 수도 있을 쉽게 감격하는 기질은 지금 제 창작의 뿌리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평소 어떤 환경에서 글을 쓰나요? 집에는 남편의 서재가 있고 제가 일하는 공간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어요. 원고는 주로 컴퓨터로 씁니다. 데스크톱을 설치하고 언제든 안정된 상황에서 글을 쓸 수 있도록 꾸며놓으면 의욕도 생기고 좋거든요. 교정 등을 진행할 때는 카페에 나가서 작업하기도 해요. 손으로 쓸 때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 편이고요. 글을 쓸 때 특별히 정해둔 규칙이 있을까요? 규칙은 따로 없는데 폼에서 어느 정도 잡혀가요. 에세이나 칼럼을 쓸 때는 작은 고딕체로 최대한 가볍게, 소설을 쓸 때는 클렌라드 폰트를 사용합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의 폰트예요. 워드 화면을 띄우면 그래 오늘도 힘내는 거야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물을 좋아해서 많을 땐 하루에 4리터씩 마셔요. 식욕이 왕성한 편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꾹 참고 요거트를 먹은 후 간단한 조식을 만들거나 아이를 챙기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즘은 아이의 도시락을 만들어야 해서 살짝 미칠 것 같은 마음을 겨우 부여잡고 매일 무언가를 어떻게든 만들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요. 저는 정말 요리가 싫어요. 남편이 저보다 요리를 더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지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결국 하려는 의지와 책임감의 문제죠. 이 점에 대해 남편과 몇 년에 걸쳐 격한 공방을 펼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상은 계속되고 남편이 지금부터 요리를 하나씩 배우기에는 시간 여유가 없어서 제가 요리를 맡았죠. 대신 나머지 기사는 최대한 분담하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아이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가 여자라서 이렇게 내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야. 가사를 비롯해 어떤 일에도 성별은 관계없어. 우연히 내게 요리하는 기술이 있는 편이라 개인적 호의를 가지고 담당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요.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인가요? 잘 때,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아이와 같이 웃고 있을 때가 역시 행복해요. 아들이 익살스러운 성격이라서 일단 긍정적 긴장감이 있어요. 함께 있다 보면 숨쉬기 힘들 만큼 몸을 꼬며 웃을 때도 많거든요. SNS를 활발히 하며 본인의 계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팔로잉 목록이 인상적이네요.
솔트베 셰프부터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패션 브랜드 미우미우까지요. 패션과 클래식을 매우 좋아해요. 코스메틱 관련 정보도 챙겨서 보는 편이고요. 패션에 관련해서 칼럼이나 간단한 비평을 수록한 책을 만들고 있기도 해요. 사실 패션을 통해 정말 다채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패션과 클래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데 사진으로 보면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외선 차단제 옆에 안드라스 시프가 있다든지 솔트베는 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팔로우하고 있어요. 저 또한 고기를 먹지만 매년 떳떳하지 않은 기분을 지울 수 없어요. 주어진 생활 습관을 의심하면서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 습관이 정말 필요한지도 고민하게 되고요. 실제로 육식에 혐오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육식을 통해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영상을 찾아보면서 동물의 생명과 권리, 인간의 윤리와 선택에 대해 함께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그저 매일같이 해야 하는 일에 쫓기는 상황이라 천천히 편안하게 소설만 마주하는 시간과 환경을 확보하고 싶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마감 없이 일하고 싶습니다. 40대에 조금씩 적응하는 중인데 앞으로 몇 년 안에 큰일을 하나 끌어내려고요. 이렇게 큰 소리치는 지금도 글을 쓸지만 난 정말 못쓰겠네. 이런 묘사 하나도 제대로 못해. 하고 정남이가 떨어지곤 하지만요. 어떻게든 부지런히 갈고 닦으며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히구치 이치오의 모든 작품을 현대어로 완역하고 싶어요. 하구치 이치오는 제가 온몸으로 영향을 받은 작가입니다. 그의 체온 종결법이나 마침표와 쉼표를 찍는 부분, 독특한 리듬 등은 많은 영감을 줬어요. 제가 쓰는 장편 소설에는 종반의 커다란 논의가 펼쳐지는 전개가 많은 편인데 논리를 만드는 방법이나 어떤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은 철학자 나가이 히토시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제가 사숙하는 선생님이죠. 지금까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던 도가론, 실제하는 것은 자아뿐이고 다른 모든 것은 자아의 관념이거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의 기초로서의 나의 개념을 탐구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철학자죠. 그리고 소설의 문장, 다시 말해 정경 묘사의 기술은 무라카이 하루키의 작품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김연수 김현수는 30년 가까이 활동해온 한국의 소설가다. 그는 번역가가 된 후 더 많은 책을 번역하기 위해 시인이 됐으나 이야기에 대한 관심으로 결국 소설가가 되었다.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포용하는 동시에 지금 시대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글로 표현하는 그의 소설은 어떤 암흑에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현수에게 소설가란 지금 시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지금 쓸 수 있는 글을 써야 합니다. 소설가의 몸이 되어야만 합니다.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소설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과는 어제와 동일한가요? 소설을 쓸 때는 규칙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합니다. 저의 삶을 온오프 시즌으로 나눈다며 마감을 위해 가열차게 원고를 작성하는 시즌이 온이고 원고 마감을 다 털고 책이 나오는 순간이 오프 시즌이겠죠. 오프 시즌 때는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글을 쓰기 위해 만들어진 소설가라는 자아가 존재하는데 오프 시즌 때 그 자아가 사라져도 괜찮은 거죠. 이때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한데 소설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원고를 다 쓸 때까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소설가의 몸이 되어야만 해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이게 하고 난 뒤에야 글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노력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없으니까요. 지금은 새로운 장편 소설을 쓰고 있으니 소설가의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저와 만났으니 지금의 시간만큼은 어제와 다르겠군요. 행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어제와 변함없는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가령 온 시즌 때는 새벽 4시쯤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해가 뜰 때까지 원고를 작성합니다. 해가 뜨면 작성한 원고를 프린트한 후 교정을 보고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원고를 검토합니다. 이따가면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요. 해가 지면 다시 책상에 앉아서 원고를 이어쓰고 10시에서 11시쯤 잠이 듭니다. 소설가의 작업실이 궁금합니다. 매일같이 반복 작업을 하는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붙박이 책상과 책상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작업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붙박이 책장에는 책이 가득 채워져 있고요. 책 종류는 다양한데요. 지금은 제가 쓰는 소설과 관련된 책과 자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책상이 3개나 필요한가요? 저마다 나름의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을 쓰거나 입력하는 용도, 다른 하나는 문장을 검사하는 용도, 나머지 하나는 책을 읽는 용도입니다. 대부분 소설가의 일이 글을 쓰는 일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글을 안 쓰는 것도 소설가의 중요한 일이에요. 글을 고치고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인 거죠. 한때 그걸 자꾸 잊어요. 책상이 하나였을 땐 계속 한 책상에 사로잡혀서 다른 일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을 나눴어요. 이 방법 또한 규칙적인 글쓰기처럼 경험의 결과인가요? 숙달된 경험이죠. 한 책상에 사로잡혀 뭐든 쓰려고 보니 지침이 와요. 계속 이야기를 끌고 나가려고 하죠. 한데 아무리 오래 앉아서 글을 쓴다고 해도 완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걸 생각해야 해요. 방법은 3가지입니다. 다른 책을 읽던가, 쓰고 고치던가, 아니면 아예 나가든가. 이를 위해 책상을 3개로 나누고 각각의 책상으로 일을 규정했어요. 책상을 활용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책을 읽는 책상에서 시작해서 글을 쓰는 책상, 교정하는 책상으로 옮겨갑니다. 글을 쓰다 보면 감정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극복하나요? 소설가의 몸을 만드는 과정에는 감정 상태를 바로잡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장편 소설을 쓸 때는 마음 상태가 잔잔한 물결 같아야 합니다. 심리 상태를 오랫동안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죠.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매일 5km를 달리자고 다짐할 수는 있지만 그걸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문 것처럼요. 그런데도 소설을 써야만 한다면 그 괴로움도 견뎌야 되고 저도 이를 위해서 글 쓰는 시간을 정한 것이고요. 글 쓰는 시간 외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주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정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규칙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설가의 몸을 만들어도 글을 못 써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땐 소설가의 자아를 버리고 개인적인 일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올 시즌 때는 자료 수집하는 시간이 따로 없나요? 글을 쓸 때는 저 공간을 장악하는 편입니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글을 쓸 수 있어요. 글을 쓸 때 제 손이 닿는 곳에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글을 쓰지 않을 때는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단계이니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살펴보기도 하지만 소설 쓰는 일은 제한된 환경 안에서 제한된 책과 자료를 읽으며 글을 쓰는 일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지금 쓰는 소설 외적인 생각을 철저하게 차단한 채 오롯이 제 생각과 자료에 의존해서 다음 장면을 채워나갑니다. 마라톤을 완주해도 소설도 완성할 수 있다. 1993년 개간 작가 세계 여름에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27년 내내 온 시즌 동안 소설가의 몸을 유지한 건가요? 20대 중반 첫 번째 장편 소설 쓸 때 어떻게 소설을 써야 하는지 몰랐어요. 글의 전반적인 주제를 정하고 인물의 캐릭터를 선정한 다음 사건을 만들면 소설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죠. 근데 그렇게는 절대 쓸 수 없었어요. 시인이 먼저 되고 난 이듬해인 1994년 장편소설 가을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로 제3회 작가 세계문화상을 수상하며 비교적 수월하게 소설가로서의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번역가를 꿈꿨습니다. 번역가가 되면 좋아하는 책을 읽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다고 생각했죠. 대학에 갈 때 영어연문학과를 선택한 것도 번역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에 도전한 것도 단순히 번역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문단에 있으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실제로 되게 됐고요. 근데 제가 쓴 시 대부분이 좀 길거든요. 시를 자꾸 길게 쓰니까 문단에서 소설을 써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죠. 당신은 어졌으니까 그냥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소설을 썼는데 이듬해 등단한 거예요. 사실 첫 소설이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저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은 소설은 아니라고 답할 거예요. 그때는 무작정 밀어붙였습니다. 잠도 잘 안 잤고요. 의자에 앉아서 가열차게 원고를 쓰며 몸을 혹사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이문구 소설가가 제 소설을 읽고 이런 평을 했는데요. 처음 쓴 장편 소설인데 이 정도 매수를 채운 건 대단한 일이다였어요. 제가 쓴 소설의 분량이 원고지 1400매였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질이 따지지 않고 무작정 쓴 것이죠. 한데 그건 젊기에 그리고 처음 소설을 적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소설부터는 그게 안 됩니다. 체력도 점점 바닥이 났고요. 그때부터 다른 방법으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그 해답은 소설이 아닌 마라톤에 있었어요. 소설도 마라톤처럼 집념과 열정이 필요한 일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마라톤에 처음 도전할 때 장편 소설을 처음 썼을 때의 기분을 느꼈습니다.
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절대 완주할 수 없는 종목이었거든요. 물론 달리는 중에 어떻게 호흡을 하면 되는지, 어떤 구간에서 속도를 높이고 낮추는지 등 마라톤 완주하는 법은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막상 뛰면 몸이 안 따라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매일같이 반복해 뛰자는 것이었습니다. 반복하는 행위를 통해서 매듭지는 법을 배웠군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은 못 뛰겠다는 핑계가 수없이 생기거든요. 뛰려고 하는데 밖에 비가 오면 그날은 못 뛰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매일 30분만 밖에 나가보자였어요. 그렇게 하면 날씨 핑계를 못 대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30분간 산책하고 오면 되니까요. 그렇게 꾸준히 30분을 활용해 2년간 빠짐없이 걷거나 뛰다 보니 마라톤을 완주하게 됐습니다. 소설도 매일 시간을 정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결국 마라톤을 완주하듯 소설 또한 완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초조함도 사라지더군요. 결국 소설을 쓰는 일은 의지가 필요한 일이네요. 소설을 쓰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해요. 의지를 바탕으로 몸의 습관을 키우면 소설이 쓰여지는 것이죠. 지금도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서 달리나요? 뛰다 말다 합니다. 이젠 달리는 것도 소설 쓰는 것도 일처럼 숙달됐거든요. 예컨대 나는 한 달에는 최소한 200km는 달려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늘 200km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운동하며 이 여름을 지나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 그건 정말 멋진 일이다. 맥주를 마실 때도 그 생각을 한다. 아무리 거품을 삼켜도 배가 나오지 않으리라. 나는 여름 내내 달렸으니까. 이건 좀 멋지다. 40이 넘어서도 나는 여전히 깨닫는다. 30대에는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서 달렸다. 그런데 이제는 나 자신과 내 삶과 내가 한 일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때까지 달린다. 소설은 당대 사람들과 교류해야 한다. 신문지, 지지 않는다는 말에서 나의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란 글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김천의 춘향당, 김천서점, 대구의 제일서점, 서울의 교보문고, 종로서적을 배경 삼아 책에 대한 애정을 담은 일화를 썼는데요.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소설가에게 서점은 작가의 세계관을 구축한 오지 같은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기로 책을 이토록 좋아하게 되었나요? 시작은 추리소설이었습니다. 단편소설을 한 권씩 책으로 만든 셜록 홈즈 시리즈가 아마도 제 의지로 읽은 첫 번째 소설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값도 싸고 제목이 항상 어떤 사건의 비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 권씩 꽂아두면 수집의 묘미도 있었고요. 그때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소설가에게 책을 읽는 건 글을 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또한 다른 작가의 글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받은 영감은 이야기가 아닌 글을 짓는 방식인데요. 가령 저는 추리소설을 제일 먼저 접했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쓰든 이야기의 전반적 뼈대를 구축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물과 사건을 구성합니다. 이때 추리소설처럼 감춰진 이야기가 있고 그걸 드러내기 위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전부 고려해야만 글을 쓸 수 있죠. 김성종 추리소설 작가가 쓴 책 중에 추리소설을 100권 정도 읽으면 본인이 쓰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생각해보니 지금 제가 그게 아닐까 싶군요. 책을 읽는 것만큼 기록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기록을 많이 하지만 제 개인적 일상은 기록되지 않아요. 특별히 생각나는 건 발견한 것, 인상 깊은 단어 같은 것을 노트에 옮겨 적고는 합니다. 이는 철저하게 소설을 쓰기 위한 일입니다. 소설의 경우는 한 문장도 저 자신의 시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제 사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소설의 주제는 결국 소설가의 주체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요? 물론 제가 배운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소설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에도 높거나 낮은 여러 층위가 있든 아주 낮은 생각에서 소설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썼더라면 그 문장은 계속 숙고해서 고쳐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산문과 소설의 차이점이 생깁니다. 가령 산문의 경우는 제 생각을 적어도 좋습니다. 그때 독자는 그를 통해 저를 투영하게 되죠. 한데 그것이 소설이라면 어떨까요? 절대 못 읽습니다. 영화, 다큐멘터리를 생각하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다큐멘터리라면 감독의 일생을 추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영화라면 그 영화의 내용이 감독의 이야기라면 저는 도저히 그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소설의 소재를 찾나요?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단편소설 대부분은
잡지사나 출판사에서 받은 청탁을 통해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한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 새로운 소재가 찾아지는 것이죠. 장편의 경우는 되게 오랜 시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재가 됩니다. 소설가는 적어도 저는 시작은 안 했지만 언젠가 써야겠다는 내용을 항상 품고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지금 맞닥뜨린 상황에 대해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세월호 사태나 코로나19 같은 예기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소설이 당대 사람들과 교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저를 자극할 때가 있어요.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를 작성하는 에디터로서 소설가에게 궁금한 점은 글을 쓰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마음에 드는 음악을 찾기 위한 몇 시간을 레코드숍에서 허비하는 것처럼 첫 문장을 쓰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에 있는 음악 앨범을 하나둘 꺼내 들거나 괜히 상관없는 시집을 펼치거든요. 소설가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저도 음악을 자주 듣습니다. 한때 소설을 쓰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앨범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레코드숍에 가서 닥치는 대로 앨범을 샀어요. 그러다 보면 특정한 글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음악 장르 중에 특별히 글이 잘 써지는 장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국의 모던 록이 그랬고 지금은 젊은 작가가 만든 클래식이 특히 그래요. 이들 대부분이 영화 OST 작업을 많이 해서 OST도 자주 듣고요. 글을 쓰다 보면 이야기가 중구난방일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때 서사가 있는 음악을 찾아 들어요. 한데 제가 이미 본 영화는 OST는 듣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영화의 스토리가 생각나서 소설을 쓰는데 영향을 끼치거든요. 원래 가장 좋아했던 음악이 올드보이 OST인 라스트 왈츠였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계속 영화 속 장면이 떠올라서 그 다음부터는 들을 수 없게 됐어요. 당신은 전작을 지속적으로 비교해가며 그보다 더 나은 소설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소설가인가요? 아니면 지금 쓰는 이야기에만 몰입하는 소설가일까요? 지금 쓰는 이야기에만 몰입합니다. 전작까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돌이켜보면 지금 쓸 수 있는 소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쓴 소설은 그때이기에 가능한 것들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전작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쓴 소설이라도 시대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제 소설관이 좀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의 소설 트렌드와는 반대의 흐름일 수도 있어요. 가령 요즘은 예전보다 원고 매수도 적고 쉽게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젊은 층이 잘 하잖아요. 제가 굳이 그걸 쫓을 필요는 없을 뿐더러 그런 방향성이 싫다고 해서 갑자기 제 성향을 버리고 반대되는 걸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가 잘하는 글을 쓰는 것이죠. 만약 어떤 걸 감수해야 한다면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문장의 비결은 한 번 더 고치는 데 있다. 스스로의 소설에 담는 신념은 무엇인가요? 소설가는 소설 속 인물의 삶을 보는 사람입니다. 건축으로 비유하면 내 외부 설계를 혼자서 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완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소설가들이 완성도를 따지겠지만 저는 특히나 이야기의 완결이 있는 소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네요. 이야기의 완결성이 곧 좋은 소설이 기준일까요? 소설은 잡다한 장르라 좋다는 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는 흠잡을 데가 없는 소설, 그런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소설을 쓰기 위해선 좋은 문장이 필요합니다. 좋은 소설가는 다음 문장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다음 문장을 썼을 때 앞에 문장과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한때 소설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어긋나거든요. 글의 톤은 물론이고 이따금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문장이 독립성을 갖는 동시에 하나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그게 좋은 문장이죠. 그래서 계속 퇴고하고 검수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지점이 소멸가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문장을 쓴다는 건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장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진 상황에서 가장 참신한 문장을 재현하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군요. 그래서 아침에 쓰고 계속 들여다봅니다. 반나절 지나면 조금 더 문장이 나아지니까요. 그걸 다시 보고 또 고치면 더 나아지고. 소설가라서 변하지 않은 것도 있나요? 컴퓨터로 글을 타이핑하기 전 원고지에 직접 씁니다.
컴퓨터에 바로 입력하면 그게 마치 인쇄된 책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고치려고 해요. 완벽한 문장이 되어야만 할 것 같아서. 한데 연필로 원고지에 쓰면 인쇄 느낌이 덜 나서 편하게 쓸 수 있죠. 이를테면 불이 난 상황이 쓰고 싶은데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면 그 상황에 완벽하게 무사해야 하는 반면에 원고지라면 무엇이든 쓸 수 있게 돼요. 심지어 문장이 안 써진다면 대략 그림을 그려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원고지 쓸 때 연필을 고집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일단 펜보다 흐리고 지울 수도 있고요. 만년필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원고지에 쓰면 또 문장을 확정하는 것 같더군요.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자신을 격려하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품으면 삶이 더 희망적일 것이다. 새로운 장편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백석 시인 아시죠? 백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북한에서 활동했거든요. 당시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기반의 역사 소설이겠네요. 환경은 사실이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 에피소드 제가 다 만든 것이고요. 하필 백석 시인을 다룬 이유가 있을까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보면 알 수 있듯 백석 시인의 시 대부분이 달콤하잖아요. 그런 시인이 북한에서 활동했다고 하니까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우연하게 그가 북한에서 쓴 시를 봤는데 국가를 찬양하는 시를 썼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공화국에 서정 시인은 없구나 싶었죠. 이는 20년 전부터 생각했던 물음인데 그땐 그냥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48세가 되던 해에 백석 시인이 불현듯 떠오르더군요. 48세가 되던 해에 그는 모든 걸 박탈당하고 평양에서 쫓겨났거든요. 지금이야 48세에도 좋은 시를 쓸 수 있지만 당시를 생각하면 48세의 나이는 시인으로 재기하기에는 불가능한 시점이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 그는 결국 실패한 삶을 산 거죠. 본인이 노력했는데 그것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국가에 의해 실패를 했을 때는 과연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빠는 달, 그 중에도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딛었다던 고요의 바다를 보는 걸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아빠는 학교 수업을 마치며 인근 도시까지 완행열차를 타고 찾아갔다. 달을 좋아하는 남자를 사귀었으므로 엄마도 어두운 다방이나 제과점 같은 곳에서 하는 데이트보다 밤 산책을 즐기기 시작했다. 빨간색 플라스틱 랜턴은 첫 데이트에서 어두운 건 싫다는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동네 전업사에서 산 것이었다. 그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 많은 일들 중에는 당연히 사랑도 포함됐을 텐데 말하자면 첫째인 나는 그 달빛을 먹고 자란 달의 유산인 셈이다. 그러니 본디 은은하고 다정한 성품인 것은 당연했다. 나중에 아빠가 없어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볼 때마다 나는 정월 대보름에 상기를 비추던 그 랜턴의 희미한 불빛을 떠올렸다. 우리에게 아빠란 그 불빛과 같았다. 그토록 달을 좋아했다면 아마도 이젠 높고 환한 곳에 가셨을 테니 우리 가족이 잘 되도록 늘 지켜봐 달라고 빌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마음이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당신 글에는 늘 달과 별이 희망의 메타포로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암흑에서도 희망은 있죠. 백석 시인의 비극을 알고 있음에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백석 시인은 자기가 사는 시대에 함몰되어 있고 그에게 있어 선곡이란 그가 원한 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한데 그걸 백석 시인은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삶을 알고 있죠. 저는 이미 그가 어떤 시를 쓰는지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를 응원할 수 있는 거예요. 달과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달과 별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어쩌면 자연의 존재는 마치 소설가가 소설 속 인물을 바라보듯 우리의 삶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생을 마감하든 그들은 저를 응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늘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존재가 있다면 좀 더 삶이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제게 달과 별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설가 또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소설 속 인물을 늘 격려하는 존재. 그러니 어찌됐든 간에 희망적인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데 있어 고향인 김천의 환경이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17세 때까지는 김천에 살았는데 그때는 별을 자주 봤습니다. 당시 저는 왜 태어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지붕 위에 누워서 별을 보며 끝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백석 시인과 관련해 대화를 나눠보니 소설 속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소설 속 주인공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편이거든요. 제주도가 배경이라면 제주도에 가서 생활하고 해외 도시가 배경이라면 해외 도시를 가야 합니다. 물론 백석 시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갈 수 없으니 자료를 수집하죠. 북한의 건축과 자연, 음식 이런 것들을 먼저 머릿속에 입력해야 나중에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애정이 생기죠. 제게 소설은 일종의 메소드 연기와 비슷합니다. 주인공에게 입혀야 하죠. 제 목소리로서 그 사람의 모습을 담는 것. 소설 속 인물의 이름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을 따라가면 이름이 풀리죠. 모든 캐릭터는 이름에 맞게 움직이니까요. 사실 이름을 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설 쓰다가 인물이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면 어울리게 수정하거나 혹은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물 하나하나에 대한 애정도 깊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인물이 있을까요? 밤은 노래한다라는 소설에 여옥이란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1930년대 연변 시골에서 태어난 여자로 매우 동물적인 사랑입니다. 이름과 인물이 잘 맞았어요. 여옥을 떠올리자마자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옥이가 총상에 의해서 다리를 잘리거든요. 그게 두고두고 미안해요. 그렇게 매번 소설에 이입하는 것이죠. 시대를 감지하는 안테나를 세운다. 소설가가 주인공을 이해하듯 독자들도 소설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철저히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소설도 글쓰기 자체도 물론 제 글을 누군가가 읽으면 좋겠지만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썼다는 게 맞을 겁니다. 한때 소설가로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레 독자와 만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때 충격을 좀 받았어요. 저는 제 소설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독자들은 제 소설을 이해하더군요. 더 재미있는 건 모두가 다른 해석으로 소설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점에 도달한다는 점입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쓸 때 느낀 분위기와 공기를 독자들도 느낀 것이죠. 누군가 같은 시기를 보낸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소설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소설가는 지금 공기 안에서 무언가를 쓰는 사람입니다. 지금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꾸준히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가가 쓰는 글은 이 시대를 감지하고 그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소설가의 윤리의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로 독자에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소설가라면 언제나 지금 시대의 일엔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론 조선시대를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시대에 괜히 쓰더라도 그 안에는 현재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소설가의 일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신의 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고심하는 젊은 작가와 작가 지망생이 많을 텐데요.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젊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줄 말이 많지는 않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다음 소설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에 너무 오래 신경을 쓰면 본인에게 상처로 남게 돼요. 하나를 마치고 그것이 어떤 평가를 듣던 바로 다음 걸 써야죠. 쓴 것을 붙들고 마음을 쓰면 절대로 다음 소설을 못 씁니다. 그래도 젊은 작가들에게 문단의 평가는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15년 꾸준히 소설을 쓰다 보니 9권의 장편 소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소설이 알려지거든요. 판매도 잘 되고요. 한데 10권을 쓰기 전까지 유명세를 얻는 건 참 어렵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지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글을 쓴다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10권 쓴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럼에도 지금은 쓸 수 있기에 써보는 것이죠. 달과 별처럼 누군가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테니. 김현수는 1970년 경북 김천 출생으로 성균관대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개간 작가세계 여름의 시를 발표하고 이듬해엔 1994년 장편소설 가면을 가리키며 거기로 제3회 작가세계 문화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굿바이 이상으로 2001년 동서문화상 소설집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로 2003년 동해문화상을 소설집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 로 2005년 대사문학상을 단편소설 달로 간 코미디언으로 2007년 황선원 문학상을 단편소설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으로 2009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에 대한 집념과 열정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청춘의 문장들, 여행할 권리, 우리가 보낸 순간, 지지 않는다는 말, 소설가의 일, 언젠가 아마도 시절 일기 등 동시대를 사는 평범한
개인이자 시민으로서 갖는 고민과 성찰을 담은 산문집을 선보였다. 한때 폴 오스터를 좋아해서 그의 책이라면 거의 다 읽었습니다. 요즘은 또 달라요. 오히려 다른 작가나 책에서 영감을 받지 않기도 합니다. 소설을 읽고 좋았다는 마음이 40대까지 있었어요. 한때 근래는 소설을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소설 중 마음에 드는 게 잘 없기도 하고요. 이건 다른 소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제가 쓰는 소설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은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 등 글을 쓸 때 어떤 배경 지식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저 한 사람을 소설 속 인물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과거보다 숙달됐기에 표현을 쓰는데 겁도 없고요. 그러니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